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청한 후속편입니다. 12살에 양팔 없는 29살 보육교사에게 강간당해서 딸 낳고 며느리로 들어간 그 성학대 사건. 자, 이 사건의 시어머니 판결문을 입수했는데요. 너 병원 가서 말 못하는 벙어리인 척 연기해야 돼. 남자들은 욕구 채우려면 정액이 배출돼야 돼. 근데 네가 씨바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아들만 불쌍하잖아. 자, 이게 사람이 할 소린가요?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전북 전주로 가는데요. 후속편입니다. 양팔 없는 보육교사가 12살 소녀를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딸 낳게 만든 다음에 며느리로 데려온 사건. 판결문을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경악하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형량이 왜 이렇게 낮냐? 왜 처음에는 불기소로 봐줬던 거냐? 그리고 시어머니 노릇한 이 남자의 엄마 제정신이냐? 강제로 낙태시키고 루포시술시키고 살림시키고 혼내기까지. 그런데 왜 처벌 안 받았냐? 분노의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은 이 양팔 없는 보육교사 사건의 후속편, 이 남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이 시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보신 분 계시더라도 일단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본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양팔 없는 29세 보육교사가 12살 초등생을 강간했어요. 아이가 바로 임신해서 딸을 낳았고요. 그러자 아예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시어머니가 2년 동안 며느리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가 낙태를 강요했고요. 자궁에 피임기구를 강제로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양팔 없는 아들이 임신 걱정 없이 계속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시달리던 아이가 오빠가 너무 자주 성관계를 요구해서 힘들어요 이러면서 가출하자 이 시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자들은 욕구를 채우려면 정액이 배출돼야 돼. 네가 씨바지 역할을 못해가지고 내 아들만 불쌍해 이러면서 야, 집으로 돌아와. 5시까지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아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따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량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애초에 이 소녀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강제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가 소녀 며느리의 친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아기 키우는 거 책임질게요. 같이 살면서 양육도 하고 보호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애초에 이 소녀 며느리 엄마 없이 아빠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다른 동네로 떠나서 재혼해 살았어요. 연락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역할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어머니, 어머니 보호하겠다, 양육하겠다, 잘 돌보겠다. 정말 보호하려던 게 맞냐? 그 이후의 일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15년 6월 전북경찰청이 아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거실로 불러가지고 거짓 진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관이에요. 이거 듣고도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빠가 손이 불편해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네가 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더 이상 오빠랑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딸도 보육원 가야 되거든. 결국 다 찢어지게 되는 거야. 야, 니네 엄마 아빠도 이혼해서 살고 있는데 네 딸도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건 아니지?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실제로 겁을 먹은 며느리 2015년 7월 13일 해바라기 센터에서 담당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빠가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오빠가 양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못하는 건 제가 이용해가지고 제가 오빠 옷을 벗기고 그 위로 올라가서 가늠한 겁니다. 자, 12살 아이가 성인 남자를 성폭행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허위 진술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시어머니가 시켜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은 이 아이. 하지만 시어머니는 수사와 재판에서 그런 적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피해자와 이 남자의 나이, 성별, 관계 이런 거에 비춰볼 때 그 자체로 황당한 내용이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성범죄자로 묘사하는 건데 아무리 이 남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스스로 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녀에 대한 빗나간 모성의 눈이 먼 피고인 이 시어머니에 의해서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는
저 협박한 건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어리고 당시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남자의 어머니인,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피고인이 너는 더 이상 오빠랑 못 살아, 그리고 딸도 보육원 가야 되거든, 다 찢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이거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고지다, 협박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에 의해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2015년 11월 13세 소녀가 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일주일에 2, 3회씩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좋아서 당연히 낳아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저 낙태 수술이 무서워서 낳고 싶었다고 털어놨거든요. 12살에 딸을 낳고 또 이어서 또 아이 낳고 이러면 중2가 애 둘 엄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반긴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차라리 낳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러자 이 남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낳으려면 낳아라. 나 감옥 갈게. 너 딸이랑 둘이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낙태를 요구했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불러서 아이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11월 28일 전주의 한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서 낙태 수술을 받게 했는데, 이때도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걸 시킨 겁니다. 야, 너 병원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 너 병원 가서 말 못하는 벙어리인 척 연기해야 돼. 이렇게 시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 아들과 시어머니가 공모해가지고 이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겁니다. 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낙태 아니었거든요. 자연주탄 해가지고 그거 따른 그 치료받은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낙태 시술을 받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학대입니까? 아니, 며느리가 받겠다고 해서 한 거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둘 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또 이렇게 판단했어요. 피해자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낳고 봐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낙태 수술은 그 자체로 산모에게 죄책감을 주고 또 상당한 신체 침해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소녀인 피해자 두려움이 앞서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일사천리로 낙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다 끝나버린 거죠. 자, 그리고 법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주변 여건이 극단적으로 열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낙태 수술에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성격,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같은 상황에서 이 산모 본인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렇게 두 번째 범죄죠. 낙태 수술을 강요해서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것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낙태 수술 받고 4일 후인 12월 1일 이 시어머니가요, 13세 소녀를 또 산부인과에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는 루프 시술을 받게 한 거거든요. 이게 자궁 내벽에 설치하는 피임장치잖아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신 걱정 없이 남자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피해자와 계속 성관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루프 시술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게 참 보고도 믿기 힘든 그런 일인데,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들은요, 거실에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프를 끼자. 소녀는 싫다고 했어요. 이 판결문을 보시죠.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사실상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루프 시술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소녀를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서 루프 시술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낙태 수술 받은 지 4일 만이거든요. 몸이 회복이 안 됐을 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이거 이 아이 의사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피임 방법으로 루프 시술한 건데 이게 왜 학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염려 없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자의로 루프 시술 받았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낙태 수술도 주저하던 피해자가 아직 회복도 안 된 4일 만에 성관계 목적으로 루프 시술을 해망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이 시어머니의 회유나 강압에 못 이겨서 이 시술 직전에 의사한테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이 동의를 유효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는 결과, 그러니까 성인이 동의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시술은 여성의 성기 안에 특수한 기구를 넣는 거잖아요. 이 시술 방법이나 그 결과 자체만으로도 이 소녀에게는 큰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피임 방법이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하든 말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 성인 남성인 아들에게 뭐 콘돔 사용이나 정관 수술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세 번째 범죄다. 루프 시술에 의한 신체적인 학대 인정됐습니다. 자, 이 아이는 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13세가 15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던 2017년 6월 30일 시어머니가 소녀가 다니는 이 중학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가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오빠가 너무 자주 성관계 요구해서 가출했어요. 자,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욕구를 채우려면 정액이 배출되어야 한다. 네가 씨바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주니까 내 아들만 불쌍하다. 야,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야, 오늘 5시까지 집으로 돌아와. 가출한 15세 소녀를 학교로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네 번째 범죄, 폭언에 의한 정서적인 학대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한 차례 기소유예를 선처받았지만 아들이 결국은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았고요. 시어머니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음주, 가출, 외도 이런 피해자의 성행을 비난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소녀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했던 것이죠. 자, 13세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2년 동안 며느리로 살게 하고 거짓말시키고 낙태 강요하고 씨바지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욕했는데 이런 짓을 해놓고는 오히려 소녀를 계속 비난한 겁니다. 자, 1심 재판부 양형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또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인 시어머니의 자녀로부터 간음을 당하였고 임신과 출산으로 12세부터 비정상적인 삶의 길을 가게 됐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없었는지 피해자가 학생일 때만 얻을 수 있는 감성이나 경험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집안에서 며느리, 아내, 아이 엄마로서의 헌신적인 역할, 그러니까 가사와 양육만 강조했다. 그리고 수시로 폭언과 구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삶에 시련을 더하였다. 굉장히 강한 비난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자는 다만 평범한 학생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다만 이 피해자가 10대부터 이런 인생의 험한 경로로 빠져들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자녀인 아들인 보육교사의 범죄 행위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어머니 전과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다 참작됐거든요. 자, 물론 괄호 안에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이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또한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아직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참작해가지고 1심 형량은요. 징역 10개월입니다. 자, 이때 합의금 2,500만 원 주고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건데요. 이때 아이의 법정 대리인과 이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1심 징역 10개월형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이거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소심 공판검사가 저와 친한 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도 강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어린 며느리, 이 피해자는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사춘기를 보냈고 이에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심에서 성량이 더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전주에서 벌어진 양팔 없는 보육교사 사건의 후속편으로 이 보육교사의 모친, 그러니까 어머니, 이 시어머니의 판결문을 살펴봤는데요. 판결문에 있는 이 내용이 계속 생각납니다. 피해자는 다만 평범한 학생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 형량은 징역 10개월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형량 적절한지, 그리고 이 시어머니 정말 반성했을지, 또한 2,500만 원 받고 합의한 이 부모, 친부와 친모, 과연 이거 어떻게 썼을지, 지금은 어떤 관계일지, 이 피해 아동은 지금 성인이 됐을 텐데 뭐하고 있을지 굉장히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런 사건도 알아야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